그렇죠. 행동주의가 저기 비둘기 한 마리하고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지렛대가 된 겁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행동주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다. 세 글자랍니다. 다 알고 있군요. 이게 교환이 다 탄로나가지고 이게 또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이다. 예컨대 벽장 속에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아이, 걔는 절대로 벽장을 못 엽니다. 그리고 벽장 문을 열지 않는 한 그 벽장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타당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벽장 속에 있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귀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 젖힘으로써 사실은 벽장 속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신에 내가 그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거를 떠올리십시오. 이거 제가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거기 나온 주인공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공 형제가 나눈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현실적인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 힌지를 두려워하게 된 어린 알버트를 떠올리시라. 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사연으로 한 번 만들어진 두려움일 텐데,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벽장 문을 못 열므로 해서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장기화됐다는 겁니다. 계속 피함으로써 더 커졌다는, 더 길어졌다는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동 수정, 적어도 공포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어 제끼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가 내 상상에 제일로 두려워하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을까요? 직면도 괜찮아. 직면, 용감한 들이대기, 뭐 여러 가지 좋은데, 그걸 이렇게 해서 부른답니다. 노출이라고 하면 노출. 익스포저라고 하면 노출. 뭐 그렇죠. 뭐 카메라 찍으실 때 이렇게 광량이 빛이 들어와서 노출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노출이라는 것은 무엇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에 자신을 내맡긴다. 두려움에 피하려는 그 상황에 나를 이렇게 하고 맡기는 것이 노출입니다. 노출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노출하라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안 오십니다. 안 오시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노출을 도와드리면은 공포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증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특정 장소를 두려워하는 거, 닫힌 곳, 높은 곳, 뭐, 그렇죠? 바퀴벌레, 여러 가지 많은데,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와 저조적 조건 형성의 합작이라, 합작. 합작으로 공포증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이런 얘기. 자, 획득은 알버트를 떠올려라. 획득은. 그래서, 예컨대 큰 소리의 힌지, 힌지는 괜찮았었는데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서워진 겁니다. 가족과 오랜만에 여행 가서 영화관에서 주무셨는데 밤에 잠을 깼습니다. 간지러워서. 그때 봤더니 바퀴벌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고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내고.
그다음부터 여행을 못 가십니다. 여행 못 가고, 여행 가더라도 비싼데, 별 5개짜리 호텔. 을 사사치 뒤진 다음에 벌레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서 주무십니다. 알버트입니다, 알버트.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유지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유지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자, 보세요. 힌즈에 대해서 도망쳐.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힌즈에 대해서 도망치면은 위헌이 생겨. 당장은 어떤 위헌? 더 이상 힌즈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무서움이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기 정신병리에서 문제되는 강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해수학습 했어. 뭐였었어요? 입만 벌리면 뭐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부적 강화, 부적 강화, 부적 강화. 자신감 가지세요. 네, 부적 강화. 네. 제가 입만 딱 벌리는 걸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분명히 부적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적 강화, 오케이? 그거예요. 이 부적 강화가 짧은 해결책이죠. 발등에 불을 끄는 해결책이야. 그런데 멀리 보면은 나는 계속 여행을 못 가. 그놈의 바퀴벌레 때문에 여행을 못 가. 나는 계속해서 걔를 피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의 유지라 이거지.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으시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 모로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가 죽습니다. 모로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맞출 수 있어요. 이 요인은 투 팩터죠. 투 팩터. 투 팩터가 뭐와 뭘까? 그렇지. 그래. 획득은 무슨 조건 형성? 오케이. 그 다음에 유지는? 조작적 조건 형성 중에서도 어떤 강화? 부적 강화. 오케이. 부적 강화는 짧게 보면은 달콤해. 당장 피하니까. 하지만 길게 보면 씁쓸해. 맨날마다 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부적 강화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다. 그럼 여러분 전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부적 강화를 차단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페이지에 배웠잖아요. 직면과 비슷한 말. 노출입니다. 노출. 여행을 가시는 겁니다. 바퀴벌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시는 게 뭐라고요? 외출 말고 무슨 출? 노출입니다. 노출. 그리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설사 바퀴벌레가 나왔어도 뭐 화장지로 유능하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이렇게 공포증을 극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노출 치료입니다. 노출 치료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 병리에서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놓으시면 추후 학습에서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노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획득에 작용하느냐, 유지에 작용하느냐, 노출은. 유지에 힘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피나 도피 반응을 막음으로써, 노출시킴으로써, 불안에 노출시킴으로써 무서워서 피하는 행동이 단기적으로 강화받는 거, 부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막는다, 차단시킨다. 그래서 바라건대 피하지 않아도 두려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공포가 해소 학습된다. 이것이 노출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되십니다. 네. 열심히 적으시는 분이요. 이거 나중에 나와 있는 걸로 이게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우리 내담자 M으로 돌아갑시다. 이 사람의 증상을 분석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원치 않는 고약한 생각이 강박사고라고 부르는데 얘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불안한 정도가 아니지. 화들짝 놀랍니다. 경악합니다. 경악. 그리고 이 경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합니까?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또
돈 더 많이 들이는 조치로는 축사의식을 갖는다든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한 아이디어는 금방 나오십니다. 여러분, 요 3번이, 요 1번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강박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박사고. 강박사고. 강박사고는 끔찍하고 고약하기 때문에 얘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격식을 갖춘 의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강박. 그렇죠. 강박 행동이. 영어 표현이 이게 옵세션이야. 옵세션. 강박 사고가. 이건 컴펄션이야. 그래서 강박 장애가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예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은 장애다. 이런 뜻이에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잠깐 공부했고, 치료를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 여러분, 이 1, 2, 3번 증상 구조에서 회피, 부적 강화를 불러오는 회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중에 뭡니까? 3번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게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박사고, 불안, 강박행동, 그러면은 행동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불안이 감소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렀죠? 부적 강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맞는 거로 되는 거야. 강박사고는. 강박사고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공략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얘가 목적이죠,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야. 동성애적인 환상, 이거 더 커. 근데 얘를 직격하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드려. 걔를 건드리면 그래도 이것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에 해당되는 강박 행동을 차단한 상태에서 강박사고가 일으키는 불안을 견뎌 보도록 합니다. 동성애 머릿속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그냥 끝까지 하자 그래. 여러분, 무서운 영화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순간에 영화관을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비디오, 제일 무서운 순간에 스톱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끝까지 보는, 끝까지 봐. 끝까지 보는 거야. 그러다 더 무서워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게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이고.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고마운 게요. 인간의 생리체계가 참 고마운 게, 노출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완전히 동성애 별체계로 다 해.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1시간 안에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1시간 지나면 이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 이게 참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한 번 겪어내면 다음번에는 애초에 강도가 낮아져. 그게 영국에 있는 인지행동 치료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강박증이 치료가 잘 안 됐었거든요. 강박증 정신분석해서 잘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행동 치료가 개발됨으로 해서 획기적인 증상 치료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출은 아시죠? 노출. 그러면 여러분 반응 방지야. 반응을 못하게 해. 그러면은 이 반응이란 무엇일까? 무슨 반응? 강박 행동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을 앞에다 두 글자만 더 붙여줘. 무슨 반응? 불안을 어떻게 해? 불안을 도망치는 반응이니까. 회피 반응. 회피 반응을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바퀴벌레가 주는 두려움을 그냥 받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놈의 불안은 영원하지 않다. 딱 1시간이다. 딱 1시간. 1시간만 지나면 그 불안은 딱 꺾이면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ERP라고 불러요. ERP. 이거 어려운 거 같죠? 별거 아니야 이거. 전문가들끼리 ERP가 어쩌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불러요. ERP 그래요. 그래서 강박증 그럼 ERP 그럼 여러분 ERP는 무슨 전극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거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인간 중심 치료인데 보시면 인간이
휴먼이 아니라 펄슨이야, 펄슨. 그래서 번역하기 나름으로는 뭐 개인 중심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흔히 쓰이는 말은 인간 중심 치료라는 말을 써요. 이 호소를 들어보세요. 이건 뭐 애매하는 소리는 아닌데, 팔방미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성격,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애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따라한다고 그 친구처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제 성격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요. 이런 짓을 반복하면서 나의 원래 성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원래 나는 뭐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 헷갈려.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제 머릿속에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게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 좋고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여기 있죠. 성격 좋고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팔방미인 안 되면 돼요. 그냥 일방미인만 되면 돼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없어져.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인지 궁금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칼 로저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중심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만 보시면은 이 인간중심 치료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프로이드는 뭐가 있다가 봤어요. 제일 복판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의 제일 중요한 내용물 드라이브, 추동목, 리비도. 그런데 포지티브 센터가 있다. 긍정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여건만 마련되면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봤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가면 1, 가면 2. 이 사람 얼굴이 없어. 아까 그 팔방미인 원하던 사람, 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면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화장 진하게 하고 오신 학우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본연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옷차림에 신경 쓰신 분들, 포기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중심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인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 유혹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내 모습은 이렇게 뜯어내고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면을 고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 아니, 그들은 타인이야, 타인.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인. 사실은 부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 내 인생이 아니야. 부모가 세팅해준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느낌. 칼 로저스도 아까 지나갔지만은 반항하였어, 반항하. 청교도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배우던 신학을 포기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결혼을 그냥 했어.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심리적 독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다 우리한테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당신 가면 쓰고 살고 있지? 나도 그랬었거든?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하면 노벨 평화상 탈 뻔했어. 그래가지고, 칼 로저스. 자,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가 해명하려는 의무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배고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실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면을 벗고 내 자신과 접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과 접촉한다는 표현이 참 우습죠?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내 자신인데 이게 온라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접촉이 안 돼. 진실한 나와 저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는데 이 가치 있다, 소중하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뻔하죠. 가치 있다는 판단은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공급받고 살았어요? 내부, 외부.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의 기준을 외부에서 발견하려는 그게 너무 고집스러우면, 너무 경직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연결이 끊긴다 이거예요. 그게 로저스의 얘기예요. 자,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 A. 내 마음과 내 몸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맡겨놓으면 스스로 가치로운 선택을 하면서 나를 위해 나갈 것이다. 이게 나에 대한 상당한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의견 B. 주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다. 내가 하고픈 것은 좀 참더라도 남들에게 호감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세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세요? 천만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좋은 의견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고. 하지만 의견 B에 자꾸 눈이 가요, 저도. 의견 B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쩌나. 여러분은 저한테 성적 잘 받을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의 덫에 걸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의견 A를, 이 말 어렵죠? 유기체적 가치라 이거야, 유기체적 가치. 이게 무슨 말이야? 유기체라는 게 보통 동물이나 인간을 다 포함시켜서 유기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냥 존재의 가치야. 그냥 존재가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가치를 유기체적 가치. 이거 뭐 타고난 거예요. 본유적인 거고. 의견 B가 여기에 사회에서 부과한 가치의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말을 고르자면 이 조건이에요, 조건. 이놈의 조건. 물론 조건은 한 차례 겪어냈죠. 행동주의에서. 그 조건하고는 좀 틀린 건데, 이게 뭔가 조건이 붙을 때 우리 인생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붙을 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들 다 몸에 그 조건을 주렁주렁 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100개, 어떤 사람 10,000개. 저는 100개처럼 보이세요? 저도 꽤 많이 조건 달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조건을 떼어낼수록 사실은 더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를 평가할 때 그냥 이 마음 밑바닥에서 그냥 잘했어, 소중해, 비교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올라오면은 그거는 성숙한 인격이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의 조건,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가치의 조건에 지나치게 지배되는 것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려는 인생 프로그램, 이거 우리한테 이게 있거든요.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비뚤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로저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착한 아이 이꼬르 행복한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이꼬르로 되죠. 착한 아이는 행복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그 아이가 로저스예요. 로저스.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듣고 자랐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마음속에 두 개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연의 나, 진실된 나, 가면을 벗은 나. 그러고 영어 제목으로 이거를 real self라고, real self. 뭐 번역은 뭐 현실적 자기, 참 자기,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거는 자아 실현 경향성을 따르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유기체적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받는 부분이에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어요. 그냥 가치로워.
존재 자체로 가치로 그런 얘기 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또 하나의 자아는 착한 아이로 대표되는 가면 쓴 나이고, 영어 표현으로는 idealized self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 이상적인 자기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뉘앙스는 부정적이에요. 헛자기. 이게 참작인데, 이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만드는 헛작이라 이거죠. 그래서 가치의 조건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고, 조건적인 존중을 받아. 100점 맞았을 때만, 아버지 신부는 잘했을 때만 칭찬을 받아.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높은 기준을 만들어. 여러분 혹시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지요? 자신의 실수를 용납 못하고, 하여튼 자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런 걸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그 완벽주의는 이거 헛자기, 이상화된 헛자기가 너무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내담자 중에서 성악하는 아가씨인데, 시험 때마다 긴장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막 토하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대충 불러 내려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마리아 칼라스가 존재해요. 마리아 칼라스가 머릿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칼라스가 그러면은 힘을 줘서 무대 위에 번듯하게 쓰게 만들고, 노래를 쭉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마리아 칼라스가 얘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상화된 자기예요.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 이름과 어울리게 이상화된 자기고, 이 이상화된 자기는 이 리얼 셀프하고 지나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는 힘을 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불일치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성격의 구조는 취약해진다. 여러분, 참자기와 이상화된 자기 대충 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참자기를 오른손이라 그럴까요? 왼손이라 그럴까요? 그래, 오른손이라 그러세요. 복잡하니까. 헛자기를 왼손이라 그러세요. 자, 주먹을 이렇게 맞닿아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은 동안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참자기와 헛자기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손을 양손으로 벌릴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선이 되면 멈추세요. 그 선은 헛자기와 참자기의 거리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자, 머릿속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리 측정 시작. 스톱. 눈 뜨시고 주변을 확인하세요. 그거하고 왜 취소하는 겁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물론 어떤 하고는 이렇게 꽉 껴안았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없을 수는 없겠죠. 적절한 거리일 때, 긴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거리였을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열심히 살 수 있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끌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 그런데 양육 과정에서 사랑과 관심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아실현 경향성을 조건적 사랑과 트레이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가 외부의 기준, 달리 말해서 가치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게 정신병리가 생기는 건데요. 요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적인 가치, 본연의 나, 그 다음에 외부의 평가에 매달리는 가치의 조건, 그리고 긍정적 존중,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고 싶고, 그 존중을 받은 사람이라야만
자기 자신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치의 조건에 매달리게 되면은 잘했을 때만, 100점 맞았을 때만, 착한 행동을 했을 때만 조건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대우할 때도 그렇게 했을 때만 조건적으로 잘 대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총화가 헛짝이고 이것의 총화가 참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아까 양팔로 표시했던 것처럼 멀어질수록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정신병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늦바람 들듯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요. 치료의 목표는 아까 그 그림의 그 다른 부분이에요. 끝부분. 뭐 뻔하지 뭐. 이게 불일치되는 게 신경증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그렇죠. 치료 이끌어 통합이라 통합. 두 개가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경험을 왜곡 없이 지각하고 통합시킨다.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접촉하고 받아들인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통합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활발히 발휘하는 자아실현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예요. 뭐 유기체적 경험이라니까 어렵게 느끼실 텐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가령 지루함을 느껴요. 강의에서. 지루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기체적 경험. 지루해. 그런데 야 그래도 이렇게 의젓한 학생이어야지. 라는 이상화된 자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불일치해. 그게 커지면은 조금 이따 뒤풀이 가서 술 많이 드시고 막 저한테 덤비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러면 통합 좋아. 통합시켜. 일치시켜. 유기체적 경험과 이상화된 자기 개념을 간극을 좁혀. 그래 하자 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통합의 비슷한 이름으로 일치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건에서 벗어난다. 탈조건,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쓰는 얘기입니다. 탈가면은 잘 안 쓰는 얘기입니다. 가면을 벗는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본연의 모습과 컨택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저스가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저는 로저스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고민을 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아마 프로이드처럼 자유현상, 전이분석 배우셨죠? 해석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내담자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활용 못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행동주의는 사람보다는 주변 환경을 조작하고 앉아있으니까 강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영혼을 믿지 않아 걔네들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난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 야 방법이 있다. 내담자를 돌부터 맡아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가치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 유기체적인 경험을 강화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를 키워주고. 그런데 쉽지 않죠. 다시 키운다고? 내가 아이의 유기체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고?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키우자. 지금이라도 다시 키우자. 내담자가 나와 맺는 관계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존중하고 가치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늦었지만 다시 성장하도록 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 양육인데 무슨 양육입니까? 때늦은 한 글자만 붙여. 때늦은 다시 키운다니까. 재양육. 때늦은 재양육입니다. 때늦은 재양육은 이렇게 아기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50살 먹은 내담자는 50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것인데, 상담에서 갖는 1년의 압축된 시간이 지나온 50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도구는 제가 빈칸 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시달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형의 땡땡을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땡땡을 이용하여 성장과 변화의 능력을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할 것 같다. 벌써 나왔네. 긍정적인 성격 변화는 이러한 땡땡 속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두 글자. 감정? 관계. 관계. 치료실에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아가가 아니네. 저 의젓한 어른 속에 있는 아가를 다시 키울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변화의 도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치료적 관계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하나는 진솔함. 상담자가 가면을 쓰지 말아야지. 지금 가면 벗기고 앉아있는데 내가 가면 쓰면 어떡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치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자기 투명성. 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꽁수 쓰지 않고, 돈 밝히지 않고, 상담자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겠죠. 모델이 돼야지. 모델이 돼. 순수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거칠애가 없어. 그리고 내적 경험과 외적인 표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위협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밖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포지티브 리가드라는 게요, 긍정적 존중이었었는데, 아까 이게 어긋나지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은, 원래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100점 맞을 때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무조건적으로 주라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할 때만 당신을 수용하겠소가 아니라, 그냥 조건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수용하겠다. 당신이 동성애적인 충동을 느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변태로 보는 건 아니다. 변태란 말 쓰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에 대한 나의 느낌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용받는 느낌이 생긴다 이거야. 야, 내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구나. 라는 걸 승인받고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경험 때문에 이 수용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애초에 가면을 쓰게 된 그 동기, 그 불안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햇빛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은 가면을 내린다. 진정한 본연의 모습과 접촉한다. 경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상당 기법과 매우 밀접해 있는데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순간순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독심술이 아닙니다. 독심술이 아니고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말 속에 묻어있는 약하지만 미묘하지만 분명한 감정을 캐치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주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얼굴 표정은 환하게 웃고 계신데 주먹은 왜 꽉 쥐고 계신지요? 뭐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 공감이 아니었었나? 공격이었었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지금 여기에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같이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이렇게 주파수가 맞은 뭡니까? 주파수가 맞은 뭐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느끼고 같이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치료적 효과는 일단 받아들여지는 느낌, 내가 조건 없이 마치 긍정적 존중과 비슷한 효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와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읽어주는 마음 중에 내가 모르던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나 지금 화난 줄 몰랐었는데 한동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어.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소유될 수 있고,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은 아까 뭐와 비슷하죠? 떼어냈었는데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료 목표? 통합과 비슷한 거예요. 통합. 떼어내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니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중심 치료 보셨는데 우리의 내담자 M으로 정리합니다. 그에게 동성애적인 충동과 환상은 고약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의 경험이죠. 바로 유기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상화된 자기와는 크게 동떨어진 겁니다. 난 여자가 더 좋아. 가치의 조건에 따르면은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성적인 트라우마, 외상은 강하게 부인된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소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성적인 외상 경험, 동성애적인 충동을 자기 개념 속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성애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수용하고 자기 속에 동성애에 끌리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직면, 해석, 행동 수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방법, 공감과 존중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빠를 수 있다. 공감과 존중이 해석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치료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적인 경험이 이해받고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충동을 소유해도 내가 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용할 수 있겠죠. 통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로서는 그것이 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동성과 성경험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그 경험을 인정하고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은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지치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다행스럽게도 15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커그니티브 세라피라고 부르는데요. 인지, 커그니티브라고 부릅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이거 이미 학습된 학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그 엉덩이냐 가슴이냐 이런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엉덩이였습니다, 엉덩이. 그 우리의 M과 일치하게, M과 일치하게 얘도 끝까지 이런 걸로 갑니다. 자, 요거 뭐 아시겠지만 보는 방식이 중요하다. 사고 방식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라는 격언 기억나시죠? 세상에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좋거나 나쁘게 만들 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것 투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뭘 고치면 됩니까? 나쁘다고 보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낍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기 때문에 지나치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분노를 북돋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건드리지 마. 뭐 건드리면 됩니까?
부당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게 인지치료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은 사물로 혹은 객관적인 현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이게 무슨 스토아 학파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드릴 부분은 관점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 교재에 안 나와 있을 텐데 이 두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론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 백. 베크라고 부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21년생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지치료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인지치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선배입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913년생이고 이 사람이 백보다 약 10년 전에 사고방식을 건드리는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이거보다 더 옛날 제목은 합리적 정서치료였습니다. 합리적 정서치료. 행동이 빠지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서가 치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방식의 우선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양반이 인지치료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정립시켜 나갔습니다. 자, 인지매개 가설이라는 것은 이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과 어떤 정서가 이 환경으로부터 유발될지 결정하는 게 이 생각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면 행동도 변화되고 정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 보이시죠? ABC 기억하시기 쉽죠? 이 ABC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어가 나옵니다만은 A 곱하기 B 이꼬르 C예요. 그래서 A는 선행사건이라고 해요. 선행사건. 문제가 된 사건. 그 다음에 B는 빌리프의 B자예요. 빌리프. 신념의 B자인데 이 신념이란 말이 좀 어렵겠지만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틀을 얘기합니다. 인지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C는 그 결과로 나타내는 정서와 행동입니다. 컨시퀀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을 못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우울한 것의 원인은 시험을 못 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B 때문에 이번 시험을 못 봤으니 나는 이제 공부에 가망이 없어. 나는 스톤 헤드야. 내 머리는 다른 사람과 재질이 틀려. 이런. 한 번 실패를 했으니 앞으로 남은 8번의 시험도 다 망치겠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초점은 B에 해당된다. 시험 못 본 거 괜찮아.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를 조정하면은 다음번 시험 잘 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현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인지치료의 어떤 강력한 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림도 보시고 생각이나 시각이 기분을 결정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과 시각을 포착해서 잡아내서 변화시키는 건데요. 여러분 왜 감정을 직접 변화시키지 왜 굳이 생각을 거쳐서 바꾸려고 할까요? 그게 생각과 감정 중에서 변화시키기 쉬운 게 뭘까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은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생각은 그에 비해선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보다는 머리가 더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은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감정은 주인의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코그니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흔히 이렇게 머리 쓰는 과정이 인지야. 그래서 정서와 반대되는 말로 많이 써요. 인지. 그래서 사고,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정서와 행동 등과 대비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에서의 인지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석이란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혹은 벌어진 일을 못 본 중간고사를 어떻게 설명할지 아는 것,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인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인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는 아니는데, 인지치료에서 작업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대상이 되는 인지의 단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낯설죠? 머리를 휙 스치고 지나가. 반사적이야, 반사적.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뭔가 실망스러워지고, 강의를 하기 싫어졌어. 근데 그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품하는 학생이 2명이 보였던 거예요. 2명이 보이고, 나는 무능한 교수야. 100명 중에서 2명이나 하품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사고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는 괜히 생기지가 않아. 뿌리가 있어, 뿌리가. 그 뿌리를 이름하여 더 단단한 놈이 자동적 사고보다 신념이라고, 신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도식이라고 말하는 사람, 도식. 틀. 인지적인 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2명을 하품해도 이렇게 상처받는 이 교수는 마음속 깊이에 뭐가 있을까? 어떤 신념이 있을까? 하품하면 안 돼? 그건 좀 너무 단순하잖아. 그냥 가령 이런 거야.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런 거야. 난 항상 유능의 덩어리여야 해.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그만 것만, 실망스러운 것만 봐도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저의 신념이 지하 1층, 지하 1층이고, 이게 자동적 사고는 표층 위로 올라와. 그리고 이놈의 자동적 사고는 이렇게 내려와. 어디로? 감정을 결정해. 정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당장 급하게 고치려면은 얘를 고쳐야 돼. 자동적 사고. 야, 100명 중에 딱 2명이었었잖아. 어떤 교수는 20명이었었대. 자동적 사고. 그리고 이게 많이 다뤄졌어. 그러면 2단계? 내려가야지. 엄마가 인정 안 해주고 키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면 얘가 더 이상 안 생겨. 이렇게 우리의 신념 체계가 규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A야. 이 사람이 직장에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누군가에게 업무상의 요청을 해야 할 때, 뭐 좀 도와줘야 할 때는, 야, 내가 패 끼친다.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친다. 생각 B. 그리고 오랜만에 이 사람이 친구 만나서 회식했어. 회식한 다음에, 야, 내가 너무 나서지 않았나?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친구가 가끔씩 무표정했던 것이 내가 탐탁치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곱씹고 앉아 있어요. 생각 C.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분류해 보세요. 자동적 사고는 A, B, C 중에 뭐겠어요? 두 개. 네, 좋아요. 기저의 신념은 뭘까? 기저의 신념. 더 근본적인 거. A죠, 그죠?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더 밑바닥에 있지. 그리고 나서 부탁할 때 어려워하고 회식 끝나고 와서 복귀하고 앉았어. 그때 좀 웃겼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썰렁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저의 신념 A,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잠깐 보시죠. 이게 흔히 이 사건이 다이렉트로
기분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 중요한 다리의 이름은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상사에게 갔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런데 울적해졌어. 실망감을 느껴. 하루 종일 일이 안 돼. 이 퍼센트지는 100%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꾸민 서류가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사실은 출근하기 전에 자기 마누라랑 싸우고 나와서 그런 건데 상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레짐작이에요. 지레짐작. 지레짐작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독심술의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째 야근하고 있는데 왼쪽 가슴에서 갑자기 뜨끔해져요. 그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 이게 뭘까? 어떤 생각일까? 그렇죠, 그렇죠. 심장마비구나. 나 이제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우리 아가들은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9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심장마비 생길 법한데 여러분 가슴이 뜨끔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심장마비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선의 상황도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랑 이렇게 강의하다 눈이 마주쳐도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일. 최악의 습관을 떠올리는 것을 이름하여 재앙화시킨다. 재앙화, 파국화 이런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 자, 금연 2주째 회식 자리에서 참다가 한 대 폈어. 그랬더니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서 에라 모르겠다 또 폈어. 한 대 더 이렇게 물었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한 대를 피웠으니 금연은 실패다.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는 최악의 경우를 떠올린 것도 있죠. 금연 실패를 떠올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연을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왜 한 대 피면은 부분적인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부분적인 실패라고 보면 금방 되돌아오잖아요. 다시 계속 잘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령 10%의 실패라고 보고 다음번부터는 잘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누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분법. 그 다음에 흑백 논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앙화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분법적 사고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실수라고 생각의 실수. thinking error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동적 사고에는 생각의 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의 실수를 잡아. 포착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재앙하는 사람한테 최악의 상황을 떠올린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까요? 별 아이디어가 없죠. 최상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최악과 최상의 중간을 떠올리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면 도다. 이게 대표적인 흑백 논리라고 볼 수 있고 큰일인데 어쩌지? 끔찍하다.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재앙화라고 불러요. 재앙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지금 이 모임이 썰렁해진 거야. 이게 불필요하게 자기랑 연결시키잖아. 이거를 개인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개인화에서는 뭐를 떠맡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뭐를 떠맡아요? 그렇지. 책임감을 떠맡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 탓이 아니거든? 근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과도한 책임감을 넘겨받는 게 개인화예요. 그다음에 과잉일반화는 여자에게 한번 미팅 하나에서 거절당했는데 나를 좋아해준 여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죠?
부분에서 전체로 간 거죠. 과행 일반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친구는 우정을 보여야 된다. 나의 가정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잘 뭐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뭐뭐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여야만 한다. 가득 차 있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단점은 뭐예요? 나의 가정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의 장점은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려고 많이 애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더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하고 더 큰 일로 이렇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위 진술이야, 당위 진술. 여러분, 당위가 영어 표현으로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말고, 좀 긴 거. have to 말고, should. should. must, have to 다 나오네. 요즘 뭐, 이거 중학생 영어 뭐 가르쳐 주고 계세요? should statement라, should statement. 여러분, should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뭐뭐 해야만 해. 하고 싶어. want로 바꾸면 좋아요. should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걸 want예요. 하고파. 좋은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좋은 가정이 안 만들어져서도 좌절이 크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내담자 라지 M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까? 동성애적인 환상이 떠올랐을 때 자동적 사고가 어떤 게 떠올랐을까? 머리를 스쳤을까 싶은데 예상하건대 나에게 이런 일이 들다니 끔찍하다 였겠죠. 이 생각은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건 내가 변태이고 괴물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행동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재앙화, 끔찍하다. 또 의미심장하다. 이건 이런 용어 없는데 제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심각화. 그다음에 변태이고 괴물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이거 맞출 수 있는데 책임을 이렇게 개인화. 내가 인간성이 괴물 같아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행동과 진비 없다는 게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음으로도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납득이 되는 건데 이게 잘못 쓰이고 있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생각, 행동, 융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되게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성애적인 침투 사고를 눌러야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누르려고 이제 생각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억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X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납득이 되세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 교탁 뒤로 연단 뒤에서 뭔가 고약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침투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밤부터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런 짓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면 안 되는데, 차를 몰고 갑니다.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 금방 떠올라. 왜냐하면 떠오르면 안 되는데 라는 라벨은 붙였지만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억누른 만큼 되튀겨서 올라와. 농구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떠오르니까. 일단 찾아와. 아니. Let them go. Let them go. Let it go. 흘러가게 놔둬라. 억제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가게 만들어라. 그래 왔어? 동성애적인 생각 왔어? 반가워. 너무 오래만 있지 말아줘. 이게 let them go. Let it go라고 불러요. 효과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곧 생각 다스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강의를 통해서 또 배우시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폭넓게 원인을 생각하라. 흔히 우리들은 첫 번째 떠오른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건일수록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증거는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만 찾습니다. 내가 변태라는 증거만 찾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가장 좋은 상황을 생각하는 건 무슨 오류 때문에? 무슨 화? 무슨 화에 대항하는 거야? 재앙화. 재앙화. 그래서, 의식적으로, 최상의 상황도 생각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악과 최상의 상황을 상쇄시켜라. 다섯 번째, 이거 좀 자폐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극명포괄이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극은 극단적인 표현이야. 바보, 멍텅구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명령조는 아까 뭐뭐 해야만 해 하는 거 있죠? 당위진술이야. 그리고 과잉포괄적인 것은 이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약속을 어기다니 몹쓸 사람이다. 견딜 수 없게 화가 난다. 몹쓸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과잉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긴 행동을 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동성애적인 충동이 떠올랐지 그 사람 자체가 변태는 아니잖아요. 과잉포괄적인 거야. 견딜 수 없게 화가 난다. 극단적이야. 견뎌야지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다. 사람의 행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한 톤 내려갔어. 불쾌하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100%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체를 교정하면은 100%가 아니라 일부의 사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항상이 아니라, 반드시가 아니라 종종 이렇게 바뀌고, 해야 한다. 슈드가 뭘로 바뀌었어요? 원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섯 번째가 남의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흥분할까?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야 지금 화나지만 10년이 흐른 후라면 시간이 흐른 후라면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치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오류를 담기 쉽다는 겁니다. 오류. 아까 재앙화, 단순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보내고 두 번째 생각을 떠올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학년 학우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유난스럽게 노래까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 다스리기. 첫 번째 생각은 보내고 두 번째 생각은 떠올리자. 고맙게 된다. 반대되는 명도 최상의 상황도 떠올리고 생각보다의 문자는 나는 이러면 시간이 흐르면 너라고 말할까. 이상이었습니다. 불편한 거 다 낮았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내담자 M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다니 끔찍하다. 아니야.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다니 당황된다. 이 생각은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야. 그냥 스치는 생각이니 놔두면 된다. 이건 내가 괴물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아니야.
요즘 세상이 험하고 별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스치는 거야. 생각을 떠올린 것은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야. 생각은 생각일 뿐 행동으로 옮기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이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억제하고 주 기도문으로 덮어라. 흘러가게 두자. 통제를 내려놓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깊이에는 이게 있습니다. 변태적이고 추잡해. 내 것이 아니야. 떼어내야 돼. 외면해. 이게 사실 문제를 일으킨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렇게. 나의 일부야. 치근한 상처의 일부야. 끌어안고 돌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라지엠의 증상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끝났어요. 예, 여러분, 어려운 공부였는데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예, 다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